우물은 여러모로 고마웠다. 동네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겨울에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충충한 우물이라면 아마 가뭄에도 말라붙는 일은 없으리라. 나는 유년기의 경험으로 이 동네가 얼마나 물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 아무리 수도 사정이 나아졌어도 이 정도의 우물이면 이 근처에선 명물이었을 것이다. 이웃엔 여전히 인기척이 있는 집이 없었지만 우물가의 흔적으로 한 우물을 먹는 집이 어딘가에 있으리란 막연한 짐작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 지 며칠이 지나도 물 기르러 온 사람과 실제로 마주친 일은 없었다. 한 우물을 먹는 가구가 몇 안 되기 때문이지 아무도 몰래 길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다. 만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만나는 게 두렵기조차 했다. 인민군이 입성하던 날 연도에 마중 나와 있던 사람들처럼 자유의사로 피난을 안 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을 때 책 잡힐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몸은 비록 인민공화국의 하늘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일편단심 대한민국에 밉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있었다. 정의는 그런 경계심을 품을 필요조차 없어 보이게 아주 작은 계집애였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철썩하고 우물에 뭐가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사람이 몸을 던진다고 해도 한 번이면 족할 소리가 반복되는 게 수상해서 나가보니 조그마한 계집애가 녹강 언저리에 발돋움을 하고 서서 두레박질을 하고 있었다. 두레박질이 서툴러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였다. 양철에 나무로 된 가로막대기가 달린 두레박은 줄을 넉넉히 풀어주면 수면에서 옆으로 기울이면서 물이 차고 바로 서면 길어 올리게 돼 있는데 계집애는 두레박질이 처음인 것 같았다. 두레박으로 다 덮어놓고 수면을 때리면서 그 힘으로 두레박이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라는 것 같았으나 어림없는 짓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두레박줄을 빼앗아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기술이라고. 그 아이는 입을 해벌리고 잘 따라하지 못했다. 손이 트고 빼빼 마른 예쁘지 않은 계집애였다. 그러나 세상만 이렇지 않았으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 소녀다운 덜 정돈된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계집애가 가져온 물통에다 물을 하나 가득 길어주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소녀는 불확실한 동작으로 아랫동네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 아이의 물통을 들어주면서 장발장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장발장이 어두운 숲속의 샘터로 물 기르러 온 고제트의 물통을 들어주는 장면은 내 어릴 적 독서 경험 중 반복해서 읽어도 실증이 안 나고 마음이 환해지는 대목이었다. 장발장 흉내를 내기에는 내 힘이 좀 붙였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명랑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정희. 물론 고제트는 아니었다. 처음으로 소녀의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갸냘프고 말끝이 길게 끌어서 듣기에 답답했다. 소녀의 집은 한참 아랫동네였다. 그동안 나는 왜 피난을 안 갔느냐, 식구는 몇이냐 등을 물었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자리를 지나 전찻길 가까운 평지에 있는 꽤 반반한 집이었다. 정희 어머니는 분바른 것처럼 피부가 뽀얗고 생긴 것도 곱살한 30대로 보이는 부인이었지만 지쳐 보였다. 누가 널더러 물 기르러 다니래던. 나가고 싶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고 있어. 그래 어디까지 갔다가 이제 오는 게야? 그녀는 우리가 애써 길어간 물을 전혀 반기는 기색 없이 이렇게 야단부터 치면서 눈길은 연방 내 아래 위를 훑어보기에 바빴다. 나는 아직도 장발장 기분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 여자가 혹시 의붓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산동네에서 길어왔어. 내가 산동네에 우물 있는 거 봐놨다고 했잖아. 얘가 글쎄 심심하니까 별짓을 다 한답니다. 바로 이웃에 물 펑펑 나오는 펌프 놔두고 무슨 기운이 치뻗쳐 산동네까지 물을 기르러 가냐 가길. 빈집에 물 기르러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 어린 게 애미한테 눈을 보얗게 흘기면서 대들었다.
정희 엄마는 나한테 방에 들어와 녹였다 가라고 했다. 안방 아랫목에선 너댓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몹시 칭얼대고 있었다. 볼거리를 앓는지 몸 전체가 기우뚱해 보일 정도로 귀 밑에서 목에 걸쳐 심하게 부어 있는데 그 위에 까만 연고를 바르고 유지를 덧붙이고 있었다. 정희 엄마는 내가 묻기도 전에 이해 때문에 피난도 못 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난 못 간 사정을 물었다. 우리도 집에 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처지이면서도 피난을 못 간 것을 무슨 범죄 행위처럼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공범자끼리처럼 서로를 못 믿어하고 있었다. 세간살이며 장판이 번들번들하고 칸살도 높은 꽤 규모가 큰 기와집이었다. 나오면서 보니 마루의 한쪽 벽은 온통 책장으로 돼 있었다. 주로 일본 책들이었지만 문학, 철학, 역사, 사회, 종교 서적을 망라하고 있어서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부러웠지만 어쩐지 이 가족과는 안 어울려 보였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부러워했을 뿐 빌려달라 할 생각 같은 건 안 했는데 정희 엄마는 미리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거 아닌데 우리도 친척이 피난 가면서 집을 봐달래서 와 있는 거라우. 나는 내 마음의 설렘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 얼굴을 붉혔다. 밤의 이불 속에서도 그 가족들을 향해서인지 그 많은 책들을 향해서인지 마음이 우리 식구 아닌 딴 데를 향해 자꾸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 정희도 그랬을까? 다음 날도 그 애는 물을 기르러 왔다. 나는 두레박질을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얘기를 시켜서 전날보다 훨씬 더 친해졌지만 물을 들여다 주지는 않았다. 그 대신 물통을 반만 채워줬다. 그 애는 내가 누구하고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으나 들어와서 몸을 녹였다 가란 말은 하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의 엄마가 차갑다는 걸 서운해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이끌리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치사스럽게도 정인의 집 사상을 의심스러워하면서 뭔가 알아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었다. 사상, 이념, 그따위 계획에 던져줘도 안 물어갈 것은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결코 자유스러울 수는 없었다. 내 거든 남의 거든 간에. 그러나 내가 알아낸 것은 그 아이가 소학교 4학년이라는 것과 볼거리를 앓고 있는 남동생 위로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청파동 적산집에 살 때 폭격을 맞아 죽었다는 것 정도였다. 그때 동생의 창자가 터져 나온 걸 본 얘기를 하면서 그 애는 희미하게 웃는 신유까지 했는데도 나는 그 애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잊어버려 라고 말했다. 지금 묵고있는 현조동 한길가 기와집은 큰아버지 집이라고 했다. 폭격 맞고 자식 죽은 동네에서 세 식구가 한대짬을 자다시피 하는데도 모른 척하던 큰 집에 피난 간 후에나마 들어와 살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덕인 듯 했다. 할머니는 큰아들네 하고 피난을 가기 전에 청파동에 들러 열쇠를 주면서 들어와 집을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광에 양식과 장작이 넉넉한 것도 할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정희는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느 시기에 훌쩍 나이를 먹어버린 아이답게 그 애는 내가 정작 궁금해하는 건 말해주지 않았다. 실수로라도 아빠 얘기가 한두 번쯤 나옴직한데 한마디도 안 했다. 밤에 식구들한테 저 아래 볼거리를 앓는 아이 때문에 피난 못 간 집과 알게 됐단 얘기를 했다. 그 집과 왕래를 하고 지내고자 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이웃이 있다는 게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서였다. 그러나 엄마는 볼거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세상에 그까지 볼거리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되는 줄 아남? 피난을 다 못 가게. 몰라서 그렇지 볼거리엔 양약, 병원약 다 소용없느니라. 볼거리는 자고 난 침이 그만이야. 자고 난 침도 말을 하거나 뭘 먹고 나면 효험이 뚝 떨어지니까 꼭 아침에 깨자마자 입도 뻥끗하지 말고 침 먼저 발라주라고 해라. 양치질도 하기 전에라야 하고 말고 하품이 나도 참으라고 해. 약기운이 보존하려면 그만한 정성도 못 들일까. 한 사나흘만 그렇게 하면 그까지 붓기 싹 내리고 말 테니 두고 보렴.
엄마는 평소에 엄마답지 않게 그 말도 안 되는 약을 가지고 장담을 할 뿐 아니라 어서 가서 그 처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성화를 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정인회로 내려가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얘기를 해주었다. 뜻밖의 정희 엄마는 나도 믿지 않는 얘기를 솔깃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어려서 굳은 파리에 물려서 부어오른 자국을 할머니가 핥아주던 얘기를 했다. 오라, 맞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붓기가 가라앉곤 했었는데 여태껏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얼마나 무식하고 못 살았으면 침밖에 발라줄 게 없었을까? 창피하고 지겨워만 했었지. 그게 약이란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그러면서 서두는 양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것 같았다. 나는 볼거리는 물것에 불린 부기하고는 다를 거라고 발뺌을 했다. 지금 바른 약도 볼거리 약인가 뭐? 이 집에 있는 약 중에서 아무거나 발라준 거야. 아무것도 안 발라주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애비를 잘못 만났으면 세상이나 잘 만나든지, 세상을 잘못 만났으면 애비를 잘 만나든지. 그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여자가 내일부터 잘못 만난 애비 목까지 맹렬하게 아들의 볼거리를 핥을 것 같아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며칠 후 엄마의 성화 때문에 또 한 번 문병을 갔더니 그 아이의 볼거리는 감쪽같이 나아 있었다. 볼거리가 가라앉아 반듯해진 그 아이의 얼굴이 지 누나와 닮은 데가 많은 것도 신기했다. 이제부터 정희가 의붓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정희 엄마는 아들이 낳아서 그런지 불과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명랑하고 활기 있어 보였다. 그 여자는 방 안에다 온통 색색의 고운 비단 헝겊을 늘어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견장을 만든다고 했다. 일의 골몰에서인지 신이 나서인지 그 여자는 치매 비법을 가르쳐준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다. 인민군 견장을 만든다는 것도 내 상상력을 초월한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볼거리에 대한 인사가 한마디도 없어서 더더욱 그 광경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했다. 견장 모양으로 오린 마분지에다가 바탕천을 씌우고 그 위에다 딴색으로 별이나 줄을 집어넣으면 견장이 완성되는 듯 했다. 이미 완성된 건 노란 바탕에 붉은 천으로 우체국 표시 비슷한 T자 모양이 들어간 견장이었는데 특무장의 계급장이라고 했다. 글쎄 순진하기가 꼭 어린이들 같다니까. 우리 집에 드나드는 군인 중에 군관 동무 하나가 정섭이를 어찌나 귀여워하는지 내가 선물 삼아 견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 군관 체면이 있지. 글쎄 견장이 너무 낡고 너덜너덜하더라고.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해달라고 어디서 이렇게 헝겊까지 잔뜩 갖다 놓고 조르지 뭐야. 순서를 정하는데 군관이고 졸병이고 없어. 국군 같다 봐. 정인에는 벌써부터 인민군이 드나들고 있었고 서로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건 나로서는 뜻밖이었지만 그들을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에는 슬며시 공감이 되었다. 나도 그보다 며칠 전 인민군과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눈이 많이 오고 나서였다. 밤새 내린 눈 위에 한낮이 기울도록 새 발자국 하나 안 찍히는 적막이 견디기 어려워 나는 몇 번씩 문 밖을 나가 비탈길을 내려다보곤 했다. 유년기를 그 동네에서 보낸 나는 눈 온 다음날 그 비탈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빈촌엔 워낙 아이가 많은 법이다. 아이들의 환성과 어른들의 악다구니가 어우러져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넘쳤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는 대로 쏟아져 나와 미끄럼이나 눈썰매를 타고 나면 비탈길은 순식간에 빙판이 지는지라 어른들은 욕지거리를 하며 아이들을 말렸지만 될 일이 아니었다. 눈 위에다가 재나 흙을 갖다 붓기도 하고 신발에다가 새끼줄을 동여매기도 해서 어렵사리 보행에 안전을 기했다. 겨울 동안 그렇게 몇 겹으로 얼어붙은 두꺼운 빙판은 우수 경칩이 지나도 완전하게 해토가 되질 않았다. 낙상이 무서워 해토할 때까지 방구석에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겨울을 나는 노인들도 있었다. 끔찍한 동네였다. 끔찍한 동네를 거침없이 방자한 환성으로 채우던 그 많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영원히 깨어날 것 같지 않은 적막강산이었다. 그런 객적은 생각을 하고 있느라 인민군이 바로 내 코앞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3명이었다. 나는 그들이 아랫동네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갑자기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복과는 얼토당토하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하게 흰 혼이불 같은 걸 들쓰고 있었다. 그들이 인민군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의식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여몄던 혼이불 자락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안에 입고 있던 누빈 군복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포감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때가 만일 1951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20년 후쯤인 1970년대의 어느 날이었다면 나는 당장 그를 황금박쥐 같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스워할 수도 있었으련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여지만 발견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극한 상황이 아니다. 농담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란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의 문 같은 거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괴한 복장은 어떤 비유도 할 수 없는 기괴 그 자체였다. 나는 아무런 상상력도 용납이 안 되는 순전한 두려움에 막대기처럼 굳어질 밖에 없었다. 인민군대 처음 봤소? 무얼 그리 놀라오? 그중 한 사람이 따져 물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이 나를 헷갈리게 했다. 그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젊은 여성 동무를 만나서 기쁘오. 동무는 피난을 안 갔소? 못 갔소? 진정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피난을 안 갔다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그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되도록 그들의 관심이나 호감을 사지 않고 무사히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게 수라고 생각했다. 인민공화국은 내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세상에서 후환이 될 만한 꼬투리를 만들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못 갔습니다. 폐병 든 오라비가 있어서요. 그까지 폐병 때문에 피난을 못 가? 젊은이라곤 문둥이에 안진뱅이까지 싹 쓸어가 버렸던데. 참 지독한 놈들이야. 잠깐 이가 갈리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나는 서둘러 다음 말을 둘러댔다. 폐병 3기예요. 오래 알았고요. 오금이 붙어서 걷지도 못하는걸요. 동무는 폐병 하나 못 고치는 조국이 밉지도 않소? 그 말은 나를 조령하려고 한 말일 뿐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빈집의 대문을 종이로 봉하는 일을 하며 올라오는 중이었다. 시험지 반절 정도의 갱지에다가 인민의 소중한 재산은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과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문이었다. 등사기로 민 글씨는 불분명해서 엄포만큼 무서워지지 않았다.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혼이불도 앞에서 보니 실밥이 너덜너덜한 것하며 접힌 자국하며 뉘집 호청을 뜯어낸 게 뻔해서 더욱 경고문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몇 마디라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들이 무사히 스쳐 지나가자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 이상한 복장을 처음 봤을 때 그리도 무섭더니만 수시로 하늘을 선회하며 기총소사를 퍼부어대는 항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막힌 위장이라는 걸 알고 나자 무섬증과는 별도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겨울 내내 서울의 눈은 녹지 않았고 인민군대는 너나 없이 그렇게 혼이불을 들쓰고 다녔다.